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천과 관련된 지형은 다 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해안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지형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바다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수욕장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아버지 따라서 또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든 뭐 바닷가는 당연히 가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 거고 자주. 그래서 뭐 바닷가에 가거든 그냥 배운 게 혹시 눈에 보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그 정도만 되면. 아무튼 그래서 해안가에 가면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힘, 무엇에 의해서 지형이 바뀌어 있는지 네 가지를 좀 체크를 좀 해둘게요. 바다에 있는 지형을 만드는 건 네 가지 힘에 의해서다. 그 중에 먼저 바람은, 자, 바다는 뭐 산 같은 게 없으니까 나무 같은 것도 당연히 없으니까 평평한 편이니까 바람이 세게 부는 편이에요. 마찰이 적으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가 바람에 날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쌓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류,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바닷물은 밀물, 썰물, 높이가 변하는데 높이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높아질 때는 물이 차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육지 쪽으로 다가왔다가 썰물이 되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조차 때문에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 조류라 그래요.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조류. 너 새 생각했니? 지금 해안지형 하는데. 물론 새가 생각날 수도 있지.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쪽이 바다, 해수면은 평평하고요. 얘가 육지는 당연히 경사가 져 있고. 그럼 얘가 물이 차오른다는 얘기는 바닷물 전체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차오르면서 다가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 이건 파도는 아니에요. 파도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의 흐름이 조류인데 이 조류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요. 그냥 물이 차오르고 빠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침식 같은 건 할 수 없고 입자가 되게 작은 거, 물에 뜨는 거 그런 걸 물에 이렇게 흙탕물 형태로 떠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는 그 정도 역할만 해요. 어쨌든 조류도 분명히 지형에 영향을 미치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 파랑하고 연안류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파랑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죠. 근데 어쨌든 근데 지형학 용어야. 자, 우리는 보통 파도라는 말을 쓰는데 파도는 바다에서 생기는 해수면에서 생기는 또는 수면에서 생기는 원인하고 상관없는 물결을 모두 파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물결이 생겼어. 쓰나미라고도 하잖아. 근데 쓰나미는 파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런 파도 중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걸 파랑이라고 한다. 파랑이라고 한다. 그냥 우리는 파도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쓸 때는 파랑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파랑은 얘가 육지. 지금 내가 육지 쪽이고 이렇게 경사가 지금 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불어올 때 물결이 이렇게 생기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평행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파도가 비스듬히 다가오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물결이 이렇게 비스듬히 다가올 때 이렇게 해안선에 도착했어. 그럼 오던 힘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올라오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속도는 느려지고 멈춘 다음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되잖아. 바닷물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닷물 전체가 이게 파도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 방향으로 육지 쪽으로 올라왔다가 바다로 돌아갈 때는 이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랑 가까운 이 바다에는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 있는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파랑 때문에 생기는 이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유라고 불러요. 연안. 됐어요? 자, 연안유는 해류랑은 다른 거야. 해류는 난류, 한류를 말하는 건데, 이건 적도 근처에 남아있는 열이 극지방으로, 그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다시 적도 쪽으로, 얘는 먼 바다에서 이렇게 크게 이동하는 전체적인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야. 해류하고 연안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류 때문에 지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연안유, 파랑이 이렇게 오는 곳에서는 연안유가 당연히 생긴다. 세트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어떤 지형을 만드는지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바닷가 지형, 해안 지형은 당연히 해수면 바로 옆에 해안선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해수면은, 해안선은 기온이 달라지면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해안선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오늘날 여기가 지금 바닷가 지역이야? 여기에 지금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어. 해수욕장이야. 자, 여기에 쌓여 있는 모래는 언제 쌓인 걸까? 1번, 최종 빙기. 2번, 후빙기. 당연히 후빙기에 쌓인 거죠. 자, 이제 최종 빙기 때는 바닷물이 여기가 아니라 저 밑에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럼 그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당연히 여기에 모래가 쌓였을 거예요. 근데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다 바닷속에 잠겼고, 오늘날 바닷가에 있는 어떤 지형들은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지. 됐어요? 그래서 해수면 변동은 당연히 해안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지형이 해수면 변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어쨌든 핵심은 오늘날 해안선 근처에 있는 지형들은 후빙기 때 만들어진 거다. 기본적으로.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해안선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곡선 형태인 거죠. 불규칙한 거죠. 그래서 해안선을 보면 얘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지금 바다인데,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읒받침이야. 곳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이건 지금 집이잖아? 이건 나무고, 이런 곳을 만이라고 부르죠.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곳과 만에서는 서로 다른 지형이 만들어진다. 일단 용어랑 그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할 것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육지가 바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은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 이런 걸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어?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한 반도잖아. 반도가 뭐죠?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랑 곳이랑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반도는 알고 곳은 약간 이렇게 낯설잖아. 자, 반도는 우리 한반도처럼 규모가 큰 걸 반도라고 불러요. 자, 또 여기에 보면 반도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한반도만큼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전체 땅덩어리를 해안 반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반도. 그런데 해안 반도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확대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확대에 들어가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 이건 곳이에요. 됐어? 그리고 이제 만은 규모하고 상관없이 규모가 커도 만이고 규모가 작아도 만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곳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을 곳이라고 한다. 자, 이건 상식. 자, 우리나라 동해안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매끄러운데 여기 삐죽 튀어나와 있잖아. 여기가 무슨 곳이에요. 자, 여기 이름이 뭐죠? 호미 곳.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라 그랬을 때 여기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호미 곳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이 곳하고 만하고 구분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형태는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특징은, 자, 이게 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냐, 분산되냐, 이건 뭐 정확한 원리까지 설명하려면 물리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 바다에서부터 파랑 에너지,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다가오는데 얘가 더 먼저 두드러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수심 같은 것 때문에 이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많아서 침식 작용이 일어난다. 먼저 두드러 맞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정도 되는 파랑 에너지가 와가지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전부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점점점 퍼져요. 분산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힘이 약하니까 운반해오던 물질이 여기 안쪽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수욕장 가서 보면은 모래가 쌓여있는 이 해안선을 보면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휘어 있어요. 파랑 에너지가 약한 곳에 모래가 쌓이는 거니까. 하나만 보여줄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수욕장 뭐가 있을까? 한번 가봤던 해수욕장. 자,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해수욕장. 해운대는 부산에 있잖아. 부산은 좀 멀잖아. 자, 서울에서 가기에 만만한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딘지 알려줄게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멀지 않아. 어쨌든 서울에서 가까운 해수욕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을왕리 많이 가요. 많이 가. 연애할 때도 많이 가고.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쭉 가면 인천이 나오죠. 인천이 나오고 바다 건너에 영종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과거에 영종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용유도, 그 다음에 섬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섬 3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간척 사업 해가지고 인천공항을 만들었어요. 인천공항을 만들었어. 근데 인천공항 그렇게 안 멀잖아. 공항철도도 있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끝에 가면 이렇게 잠시만요. 끝에 가면 해수욕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을왕이라고 써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별로 안 멀어.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차 너무 많아서 이제 오며 가며 고생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을왕리 해수욕장 모양을 봤더니 만 지역에 이렇게 뭔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주요 지형은 이제 조금 이따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설명할 것들인데 포인트. 자, 곳은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깎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 밑에 있는 기반암, 바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암석, 바위로 되어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만은 무언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모래가 쌓였든, 진흙이 쌓였든. 그래서 여기는 퇴적 지형이 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시간 줄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안 특징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동해안하고 그다음에 서남해는 특징이 비슷해서 보통 같이 묶거든요. 얘랑은 뭔가 많이 다르다. 뭐 그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도 별로 없고 서해 남해는 해안선 복잡하고 섬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 설명할게. 자, 동해안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 1차 산맥이 해안선과 대체로 평행하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 단원에서 앞에서 한반도가 신승대 초에는 대체로 평탄했다가 이렇게 융기를 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동쪽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상승해봤자 해안선이 복잡해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산맥이 해안선하고 평행하게 뻗어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서해나 남해는 자, 나중에 이제 2차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손가락 부분은 물에 안 잠기는 거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산맥과 산맥 사이는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바닷물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고. 물론 여기에 있는 봉우리 같은 것들이 다 섬으로 바뀌니까 섬도 많은 거고요. 됐죠?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단순하고 섬이 많고 적은 건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서로 평행하냐 아니면 서로 교차하냐 이것 때문이더라. 됐어요? 자, 이것도 뭐 시간이 좀 되니까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해수면이 더 상승하게 되면 해안선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 자, 만약에 100m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럼 여기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일부만 물에 이렇게 잠기겠죠. 근데 만약에 서해나 남해가 지금 뭐 해수면이 100m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호남평야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예로 들면은, 여기는 지금 산인 거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부분은 다 바다로 바뀌고, 이런 건 섬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느냐, 아니면 해안선하고 나란하게 뻗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해안선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해안은 이제 석호가 발달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동성 요곡운동 때 동해안 쪽이 더 높게 솟았잖아. 그래서 융기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융기하고 있기 때문에 융기랑 관련된 지형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해안 단구예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역시 설명을 할 거고 그냥 해안 단구 체크 좀 해두세요. 자, 앞에서 하안 단구 할 때 이야기했죠. 단구가 해안 단구도 있고 하안 단구도 있다. 분명히 다른 거다. 이야기했었잖아. 성준아 기억나니? 자, 아무튼 해안 단구라는 것도 있는데 해안가가 경사가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고 여기도 계단 모양으로 뭔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융기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설명할게 다음에. 자, 그다음에 서해 남해 볼게요. 자, 서해 남해는 당연히 한강이나 금강 같은 큰 강이 서해로 주로 흐르고요. 강이 크니까 운반 물질도 많아요. 그런데 강이 길다 보니까 주로 점토나 진흙 같은 걸 공급하는 거고 바다에 운반하는 거고요. 그 물질을 조차가 크니까 조류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서 입자가 작은 게 물에 떠서 다른 데로 넓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동해는 갯벌이 있을까 없을까? 동해안에는 갯벌이 없어요. 하천이 주로 모래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조차가 굉장히 작아서 갯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갯벌은 서해 남해에만 있다. 그 다음 서해 남해는 조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내리고 또는 뭐 어선 같은 거 또는 여객선 같은 거에다 사람이 타고 내리려면 그냥 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가 육지야. 그리고 이쪽이 지금 서해 바다예요. 서해 바다는 얘가 조차가 큰 곳은 한 10m 가까이 나거든요. 건물 3층 높이만큼 하루에 물이 변해. 우리가 서해안에 있는 해수욕장 가서 놀다 보면은 정말 바닷물이 저 멀리 빠졌다가 그 다음에 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높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 밀물 때, 만조 때는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그냥 배를 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썰물 때 여기 배가 한 10m 내려갔어. 어떻게 타지? 건물 3층에서 점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서해안에는 또는 남해안에는 이런 조차가 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독특한 시설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그런 걸 특수항만 시설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천에 있는 간문, 뭐 간문식 도크라고도 하는데 인천에는 간문이 있고요. 군산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에는 또는 여러 어촌에는 뜬다리 부두라는 게 있어요. 체크를 좀 해주세요. 서해 남해는 조차가 커서 특별한 시설이 있다. 자, 이건 뭐 영상으로는 굳이 안 보여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네,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상식이라기보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또는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혹시 월미도라고 들어본 적 있어? 월미도? 월미도가 뭘로 유명하죠? 월미도 혹시 가본 사람? 월미도가 뭘로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펙타클한 바이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목숨 걸고 타야 된다는. 자, 그런데 월미도 이름만 들어보면 섬인 것 같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엔 섬이었는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육지예요. 육지. 그래서 그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먼데 안 있어.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갈 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월미도는 어디에 있냐면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는 보일 거야. 여기 월미도라고 써있죠. 녹색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섬이었는데 여기 다 간척 사업해가지고 지금은 육지랑 연결된 거예요.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그러면 월미도에 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디스코 팡팡이든 또는 바이킹이든 타고 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근처 이렇게 한번 방문 한번 해보세요. 어머, 이게 지금 이게 국가 주요 시설이라서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글로 볼게요. 내가 지난 시간에는 구글로 봤나 보다. 자, 다시 이렇게 인천 쪽으로 가면은요. 여기가 월미도고요. 그 다음에 바이킹은 여기에 있어요. 월미 테마파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 자,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수로 따지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항구 도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에 있는 공장들이 외국으로 물건 수출하려면 또는 뭐 수입하려면 인천 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물이 차올랐을 때는 그래도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수심이 깊어졌으니까. 근데 썰물이 되면 수심이 얕아지면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큰 배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만든 거야. 그게 여기에 있는 관문이에요, 관문. 되게 신기해. 우리나라에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가봐. 그러니까 월미도를 가는 김에 한번 가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가 인천항이고 지금 여기 배들이 계속 떠 있으려면 여기 깊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해수면이 높이가 바뀌지만 여기는 그냥 늘 일정하게 물을 채워두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도 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관문이라는 걸 만드는데 관문은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하는 거야. 자,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하고 여기에 물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있는, 차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됐니? 그럼 이런 식이야. 자, 여기는 높이가 이제 물이 높아. 물이 차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쌀물이야. 물이 지금 낮아졌어요. 여기랑 높이 차이가 달라. 몇 미터나 차이가 나. 근데 배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자, 배가 여기 와서 기다려. 그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관문을 열어요. 그러면 여기랑 어쨌든 이제 물 높이가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배가 여기까지 쓱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관문을 닫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럼 배가 떠오르겠죠. 여기만큼 높이가 될 때까지 물을 채워 넣은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관문을 열고 배가 들어오면 다시 관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관문 2개가 있으면 배가 낮은 곳에 있던 배가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빠져나갈 때도 역순으로 하면 배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 됐니? 자,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개를 만들면 여기다도 관문 하나 더 만들고 뭐 여기다도 관문 하나 더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면 이론상 배가 산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론상. 자,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고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자, 봅시다. 우리가 뭐 세계사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또는 그냥 세계 지도를 뭐 우연히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유럽 애들, 대표적으로 영국이 인도 식민 지배를 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가려 그러면 멀잖아. 그런데 이렇게 와서 여기 좁은 지역, 여기를 파내면, 운하를 만들면 이렇게 가면 당연히 가까워지잖아요, 훨씬. 그래서 여기를 운하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꽤 과거부터 여기서 운하를 만들려고 당연히 시도를 했고 현재 실제로도 운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게 지금 운하고요. 배 지나가는 거 지금 보이죠? 자, 이집트에 있는 이 운하 이름이 뭐죠? 이집트에 있는 여기 운하 이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운하가 2개가 있어. 이 운하 이름이 뭐냐고. 무슨 운하냐고. 이름. 수에즈 운하라고 부르죠. 이게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사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여기만 배가 다닐 수 있으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빨리 올 수 있는데 아프리카를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운하를 실어 탔단 말이야. 수에즈 운하. 자,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는 자, 우리 지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녹색으로 보이는 거지, 낙동강 하구, 아니, 낙동강이 아니라, 나일강 하구에 있는 삼각구예요.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도 뭐 산 같은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해발고도가 낮아서 실제로 땅을 파서 그냥 배가 다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운하야, 운하. 그런데 수에즈 운하만큼이나 유명한 운하가 여기 아메리카 쪽에 있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태평양, 대서양.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LA가 있고요. 이쪽에 뉴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건을 대량으로 보낼 때 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원래 옛날에 이렇게 갔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멀고 지도를 살펴보니까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좁고 여기다 운하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도 운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운하 이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운하가 있어. 대륙의 폭이 되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랑 거의 뭐 쌍을 이루는 되게 유명한 운하예요. 나라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운하는 파나마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이니까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는 봐보세요. 자, 이쪽이 태평양이고 이쪽이 대서양이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주변을 보면 얘네들이 산이야, 산. 근데 배가 이쪽을 실제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 관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서 물을 채우고 물을 빼고 물을 채우고 물을 빼고 몇 번을 거쳐서 배가 점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대서양 쪽으로 갈 때는 점점 내려가요. 그 관문을 이용해가지고 배가 정말 산을 넘어가는 곳이 파나마 운하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뜬다리 부두 볼게요. 뜬다리 부두. 자, 여기 봐봐. 자, 뜬다리 부두는 뭐냐면은요, 이제 비교적 규모가 좀 작은 배를 타고 내릴 때 이용하는 건데, 얘가 지금 육지, 항구야. 얘가 배예요. 얘가 밀물 때는 그냥 타고 내릴 수 있지만 얘가 계속 변하잖아. 그리고 거의 10m 가까이 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바다에다가 물에 뜨는 꽤 넓은 어떤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 놔요.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얘랑 육지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놔요.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배는 어디서 타고 내리냐? 여기에서 배를 타고 내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부두지만 얘도 부두야. 근데 다리, 뜬 다리라는 건 뭐 떠 있는 다리, 움직이는 다리라는 뜻인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얘는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서해안에 가면 군산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이런 뜬다리 부두가 있어요. 자, 여기 인천에 있는 관문은 인천에만 있고요. 정말 큰 배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시험에서 묻는 건 아니지만 이건 숫자 정도만 알려줄게요.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요, 조차가 지역마다 달라. 우리 한반도에서 조차가 제일 큰 곳은요, 인천 앞바다 여기 쪽이에요. 경기도 앞바다. 자, 여기를 경기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조차가 제일 큰 곳은 거의 10m 정도. 제일 크고요. 여기서 멀어지면 조차가 작아져요. 그리고 북한 쪽으로 가도 조차가 작아지고 남쪽으로 내려와도 상대적으로 조차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해안 쪽으로 가면 또 조차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여기 남해안 쪽은 뭐 3m? 뭐 2, 3m 정도?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오게 되면 조차가 굉장히 작아져서 이 동해안은 조차가 평균 20cm, 30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안 해수욕장 가서 놀잖아. 그럼 하루 종일 노는데 서해안이랑 달리 바닷물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파도만 치지. 조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인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정도로 조차가 작더라. 그러니까 갯벌이 없는 거고. 자, 우리나라 전체 특징 했고요. 자, 우리 심식지형 한 10분 정도 하면 끝나는데 10분 안 걸리거든요. 빨리 끝내고 한 10분 일찍 끝낼게요. 봅시다. 보자. 자, 해안 침식지형에서 먼저 포인트. 얘는 주로 곳에서 만들어진다. 침식지형, 곳에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니까 여기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분포한다. 파랑이 쳐가지고 뭐 바위가 깨졌어. 그럼 그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다 이동해 버리는 거고, 여기는 계속 바위가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암석 해안이다.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암석 해안을 보니까 이게 이런 지형들이 나타나요. 모식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해수면. 그리고 파랑은 여기 해수면에서만 치고 수심이 깊은 곳은 당연히 파도가 치지 않죠. 그래서 침식작용이든 퇴적작용이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단면도를 그리는데 이쪽은 지금 육지는 이렇게 지금 경사가 져 있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파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때리다 보면 여기는 점점 깎여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점 계속 안쪽까지 깎아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그런 바위나 육지 부분은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안쪽은 거의 절벽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랑은 해수면 근처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는 깎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가 여기는 평평하게 계속 깎여 나가고 여기는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면도가 이렇게 된 지형이 만들어지더라. 됐어요? 자,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절벽, 해식예라고 불러요. 해식예를 우리말로 바꾸면 해안절벽이에요. 해안절벽. 그 다음, 이 부분은 파랑이 침식해서 만든 무대. 자, 우리 무대라고 하는 건 넓고 평평해가지고,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파랑이 깎아 나가면서 평평하게 깎아 나가는 거니까, 대체로. 뭐 완전 평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식대라고 불러요. 파식대. 그래서 곳에서는 해식예와 파식대가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바닷가를 갔을 때 절벽이 있어.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막 파도가 치고 있어. 그러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파식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얘가 이렇게 깎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육지가 암석이 균일하지 않아요. 단단한 부분도 있고 좀 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파랑도 똑같이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치는 곳이 있고 좀 약한 곳도 있고, 똑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약한 부분이 더 먼저 깎여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깊이가 깊진 않지만, 길이가 아주 길진 않지만 동굴 형태로 파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해식봉이라고 불러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동굴. A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 자, 파식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가 깎여 나가는데 역시 균일하지 않으니까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위에 구멍이 뚫리기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에 있는 막대기, 씨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바다에 있는 아치, 씨 아치라고 불러요. 얘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씨 스택, 씨 아치, 해식동에서 공통점은 얘네들은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얘가 차별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침식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이 먼저 깎이고 단단하거나 또는 에너지가 좀 적은 부분이 남아있고 차별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공통 형성 과정에서 키워드는 차별 침식이에요. 자,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 동해안에 가면은 뭐 촛대 바위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스스로 지금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시스텍.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안 담구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혹시 질문?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석, 해안, 뭐 파식대, 해시계 거기까지 했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해안 단구 할 건데 해안 단구. 해안 단구에다도 우리 강조 표시 좀 해놓을게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 자, 해안 단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볼게요. 앞에서 하안 단구 이야기할 때 해안 단구도 이야기를 했어요. 해안 단구. 단구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곳인데 해발고도 차이가 나는데 매끄러운 경사면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단이 있다, 이런 지형을 단구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해안가에 있더라. 하안 단구도 있고 해안 단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경사면은 경사가 급하니까 이런 데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사가 이런 식으로 져 있으면 여기는 평지에 가까우니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우리 한반도의 중부 지방의 단면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러면 이쪽 지역은 이제 윤기량이 적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강의 하류 지역이니까 평야가 넓어서 여기에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살기 쉽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큰 도시들은 대부분 서쪽에 있잖아. 그런데 이쪽 지역, 동해안은 경사가 이렇게 급해요. 그리고 바다야. 근데 동해안에도 사람이 살아. 어디서 살까? 쉽게 말하면 이 동해안 쪽에도 평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평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안 단구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해안 단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 공부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석호. 석호가 메워지면 당연히 호수가 뭔가 퇴적돼가지고 메워지면 평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해안 평야라고 부르는데 이건 석호랑 관련된 건 조금 이따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해안 단구.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지니까 중요하더라. 참고로 그런데 이제 이 해안 단구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서 뭐 커다란 도시가 들어서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조그만한 마을이나 아니면 농경지 정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기는 해요. 됐죠? 해안 단구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해안 단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형성 과정 설명할게요. 자, 얘는 기후 변화랑 그 다음에 우리 동해안 쪽은 지금도 계속 융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동성 요구 운동 때문에 계속 융기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간빙기라 해야 되겠구나. 간빙기. 오늘날처럼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간빙기가 물론 그 전에도 기후 변화는 계속 있었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기온이 낮은 빙기를 지나서 그냥 최후빙기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현재 후빙기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만 살펴보자고요. 이건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동해안 쪽은 융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융기되고 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해안 쪽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봐봐. 자, 먼저 과거 간빙기하고 현재 후빙기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같다라고 가정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시기에 동해안 쪽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곳 지역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육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수면이 있으면 파랑이 육지 쪽을 계속 때려가지고 파식대 해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파라고만 적을게요.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해시계가 만들어지고 이랬다가 자 이제 빙기로 바뀌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아래로 하강해요. 100m 이상. 그렇죠? 그리고 100m 이상 하강하고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땅은 해수면이 변하는 것보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융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지금 내려갔다가요. 이 빙기 때는 해수면이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러다가 다시 후빙기가 되면 이렇게 내려갔던 해수면이 다시 이렇게 원래 높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오늘날 해수면 높이로. 됐니? 근데 그 사이에 자, 과거
간빙기 때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졌는데 해수면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이에 얘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얘가 융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더니.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모양으로 되게 되냐면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해시계와 파식대는 융기를 해가지고 이미 해발도가 좀 높아졌고요. 이런 식으로 지형이 형성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는 파식대와 해시계였으나 해수면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빙기, 후빙기가 되는 동안 땅이 융기해버렸기 때문에 바닷가에 이렇게 지금 계단 모양으로 지형이 형성이 됐잖아. 얘가 해안 단구가 되는 거예요. 해안 단구.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더 이상 타식대는 아니야. 파랑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얘는 이제 해안 단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구면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단구에서 절벽이다. 단구예라고 불러요. 눈은 뜨고 끄덕이자. 됐죠? 자, 이제 포인트. 단구면은 지금은 육지야. 하지만 과거에는 파랑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파랑에서 깎였던 부분이야. 여기에 가면 과거 바다였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둥근 자갈이나 둥근 모래 같은 것들이 있더라. 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면 여기는 한 번도 바다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둥근 자갈이나 그런 게 없더라. 단구면 그렇게 물어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안 단구 정리할게요. 과거에 파식대나 해안 퇴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대부분 파식대니까 여기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파식대가 더 이상 바다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형성 과정을 이제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뭐 해수면이 하강했다가 올라오는 동안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만들어진 파식대와 해시계가 융기하거나 또는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단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그래서 지반의 융기량이 많았던 동해안에 주로 발달하고요. 그리고 농경지나 아니면 취락이 있더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이더라. 자, 우리 교재에서 제시한 지역은 아니지만 해안 단구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한 군데 보고 이제 지형도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동해안 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매끄러운데 여기 툭 튀어나온데 여기가 호미곶이었죠. 그러니까 호미곶의 가장자리는 해안 침식 지형이 당연히 잘 만들어져요.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하면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산이야. 경사가 급해요. 그런데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뭐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마을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농사를 짓고 있고요.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해안 단구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얘가 융기하기 전에는 여기까지 파랑이 들어오면서 파식대, 그다음에 이 부분이 해식계였는데 해수면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얘가 융기를 해버렸으니까 파식대가 육지로 드러나면서 이 부분이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대표적인 해안 단구.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지형도 부분도 볼게요. 자, 여긴데 봐보세요. 자, 정동진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경복궁 광화문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조금 위치가 다르긴 한데 정동진 해돋이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여기 정동진도 보면은요. 아까처럼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런 지역은 바다까지 이렇게 급경사예요. 급경사. 그런데 정동진에서 살짝 남쪽을 내려다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부분이 파식대였어요. 여기 부분이. 그런데 해수면이 하강했다 올라온 동안 땅이 융기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은 육지가 된 거고요. 여기랑 지금 이제 위성사진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확대해서 보면 그래도 차이가 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은 그냥 산. 그런데 바닷가 지역 비교적 평탄하니까 연수원도 있고요. 여기 지금 이런 데 보면 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도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안 단구다. 해안 단구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형도까지 마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이게 정동진 부분을 아까 살펴봤던 위성사진 부분을 지형도로 나타낸 건데, 자, 여기 경사가 급한 부분은 그냥 원래 있던 산. 촘촘하죠? 그런데 바닷가랑 가까운 곳에 봤더니, 그리고 여기 봤더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경사가 대체로 조금 완만해서 등고선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여기가 해안 단구. 해안 단구. 그다음 여기는 이제 토지 이용이나 또는 집 같은 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뭐 물어볼 때 집 같은 걸 실제로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경사가 동해안 쪽인데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해안 단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쪽은 다시 급경사야. 왜냐면 융기한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은 다시 급경사가 되는 거예요. 급경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절벽을 이루기도 하거든요. 해시계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이 기후 있죠. 이 기후가 해안 절벽을 나타내는 기후예요. 체크 좀 해주세요. 해안 절벽. 자, 여기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는 기호가 이렇게 뭐 오각형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지형도를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좀 작게 표시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쪽에 뭐 선 두 개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기호가 있으면 여기는 절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벽이에요.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보자. 자, 여기가 정동진역에서 지금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정동진은 여러분도 아마 살다 보면 가볼 일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앞쪽에는 지금 파식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해시계 급경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탄하잖아요. 여기가 과거에 파식대였던 곳인데 융기한 거야. 그래서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학생 때 답사를 가는데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가면 삿들고 여기를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서 실제로 땅을 파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산하고 달리 둥근 자갈 또는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얘가 수십만 년 전에 있던 그런 돌멩이 자갈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그런 자갈 같은 게 부서지기도 하거든요. 소금기가 있는 그 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단구예요. 시험에서도 여기 많이 제시하더라.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해안 단구 위에다가 지금 호텔 지어놓은 거죠. 나중에 가거든 같이 갔던 사람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해안 단구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안 퇴적지형, 해안 퇴적지형. 자, 해안 퇴적지형에서도 포인트만 먼저 잡아볼게요. 자, 얘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만지역. 만지역은 하랑의 힘이 약해지면서 약하니까 뭔가 운반에 와서 힘이 떨어지면 당연히 쌓아두게 될 거잖아요. 주로 만지역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랑, 연안류, 조류,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어쨌든 퇴적작용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필요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사빈 볼게요. 사빈. 사빈은 육지 가장자리에 쌓여있는 모래 사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빈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은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거든요. 해수욕장 생각해봐. 한쪽은 육지고 육지 가장자리에 모래가 쭉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사빈이라고 한다. 사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빈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 왜냐하면 다르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동해안에도 사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또는 섬 지역에도 사빈이 있어. 근데 그 모래가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자, 이제 우리가 맵 여러 번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섬도 이렇게 있을 거니까 섬도 그릴게요. 서해안 지역은. 자, 동해안 쪽에서는요.
산에서 계곡에서 바위가 부서지고 그 물질이 하천을 따라서 동해 바다에 도착할 때쯤 되면 거리가 짧고 경사가 급하니까 알맹이가 조금 큰 상태로 바다에 도착을 한다. 주로 모래가 공급이 돼요. 하천이 바다로 모래를 나르는 거야. 그래서 동해안에 이렇게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런 사비는 하천이 공급한 거예요. 하천이. 그런데 한강이나 금강처럼 큰 강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이제 모래는 거의 없고 진흙이나 점토, 입자가 되게 작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서해안이나 아니면 섬 지역에 봤더니 물론 만 지역이겠지만 여기도 분명히 모래가 있어요. 서해안에도 해수욕장 있거든. 갯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래는 하천이 공급한 게 아니라 얘는 주로 점토, 진흙만 공급하니까 여기 있는 모래들은요 주변에 있는 암석 해안이 깨지면서 그 지역이 계속 침식을 받잖아. 얘가 깨지면 그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만 지역에 가서 모래 형태로 쌓이는 거예요. 하천이 공급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암석 해안에서 공급된 거다 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유성사진 빠르게 좀 보여줄게요.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쯤 지나가니까 태백이라는 도시 이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면 동해 쪽으로는 하천이 모래를 공급하고요. 그 모래를 파랑과 연안류가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천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모래가 공급이 되고 연안류와 파랑이 이렇게 지금 옮겨 놓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에 비해서 황해안 지역은 당연히 이 한강은 모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점토, 진흙을 공급하는 거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모래는 얘가 공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을 했었던 것 같은 아닌가? 자, 여기에 보면 을왕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천국제공항은 원래는 섬이었던 곳을 간척 사업 해가지고 섬과 섬 사이를 메워가지고 공항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는 바다야. 이쪽이 인천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하천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보면 모래가 쌓여 있어요. 해수욕장이니까. 그럼 여기에 쌓여 있는 모래는 근처에 있는 곳에 있는 암석이 부서져서 파랑이 이렇게 치면서 여기다가 지금 쌓아둔 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교재로 오면은요. 하천이 모래를 공급하는 곳은 주로 동해안 쪽이고요. 주변의 암석 해안에서 모래가 공급되는 건 황해안 지역이거나 서해안 지역이거나 아니면 섬 지역이 이렇게 모래가 공급이 된다. 이걸 파랑과 연안류가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동시키기 때문에 바닷가를 따라서 모래가 쌓여 있고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사비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에 있는 해수욕장 생각하면 돼. 나중에 해수욕장 놀러 가거든. 여기가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봐 보세요. 만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해수욕장이 이렇게 생겼거든, 보통은. 나중에 관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주 볼게요. 사주는 동해안 쪽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가 하천이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모래를 공급해요. 모래를 공급하는데 이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를 따라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사빈이에요. 그런데 해안선이 이렇게 평행한곳만 있는 게 아니라 만이 있기도 하잖아. 만도 있고 곳도 있고. 그럼 얘가 가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만을 만났어. 그러면 연안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 이 만을 따라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하던 모래가 연안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바다 쪽으로 모래가 뻗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은 얘랑은 분명히 달라요. 얘는 육지 가장자리에 쌓여 있지만 얘는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거잖아. 양쪽이 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온 이런 지형을 사주라고 불러요. 이 주는 기둥주자예요. 건물 기둥처럼 바다에 기둥 모양으로 뻗어 있는 지형, 사주라고 한다. 됐어요? 사주. 그런데 이런 사주를 보면은 좀 구분하는 사주가 하나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육계 사주와 육계 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가 커다란 섬이 있거나 아니면 육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육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섬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섬이. 원래는 섬이었어. 그런데 얘는 섬이긴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1번 지역은 고다고 똑같아요. 먼 바다에서 파랑이 이렇게 다가오면 파랑 에너지가 집중해서 파랑 에너지를 세게 맞으니까 여기서는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고요. 여기 2번 지역은 많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 섬이 파랑 에너지를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파랑 에너지가 약해서 뭔가 에너지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섬과 육지 사이에 모래나 흙이 쌓이면서 섬이 육지랑 연결되어 버리더라. 됐어요? 이런 경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육지랑 섬이랑 연계한 이은 사주, 육계 사주라고 부르고요. 얘는 원래는 섬이었으나 육지랑 연계돼 버린, 이어져 버린 섬이다. 육계도라고 불러요. 육계도.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육계도 유성사진 하나만 볼게요. 자, 제주도에 가면 우리 작년에 갔다 왔죠? 혹시 성산일출봉 갔다 왔니? 성산일출봉을 보면은요, 여기가 성산일출봉이거든요. 천천히. 시계는 여기 있지만 천천히. 자, 성산일출봉. 자, 위성사진에서 드러나요. 여기는 지금 급경사, 이쪽은 지금 완경사, 이쪽은 계속 침식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인데요. 성산일출봉하고 제주도하고 보면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육계 사주예요. 성산일출봉은 처음에는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한, 용암이 분출한 화산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랑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출봉 갈 때 배 타고 안 갔잖아. 육지랑 연결됐으니까. 육계도 육계사주. 됐죠? 이런 데가 꽤 많아요. 뭐 가끔 물어보는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안사구 볼게요. 해안사구. 자, 이제 해안사구는 뭐냐면, 예, 단면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단면도. 이쪽은 지금 육지 쪽이고요. 이쪽이 지금 바다 쪽이에요. 바다 쪽이야. 그리고 여기는 대체로 지금 만 지역인데,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파랑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육지 쪽으로 모래를 자꾸만 밀어 올려가지고 바다 해안선 바로 옆에 쌓여있는 모래를 우리가 사빈이라 그래요. 사빈? 그런데 이 사빈하고 물론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쪽에 모래가 또 쌓여있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에 쌓여있는 모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구,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해안가에 있으니까 해안사구라고 불러요. 사구는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모래고 둘 다 바닷가 지역인데 왜 얘는 사빈이고 얘는 사구일까? 형성 과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빈은 파랑이 직접 모래를 운반해 와가지고 바닷물이 만든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바로 옆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잖아. 그리고 바닷물이 쌓아둔 거야, 거기에 있는 모래는.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 소나무가 보통 심어져 있긴 한데 거기도 모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야. 바닷물이 쌓아둔 게 아니라 사빈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여기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다른 곳에 가서 쌓일 거 아니야. 얘는 파랑 때문에, 얘는 바람 때문에.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름도 다르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얘는 그래서 해안사구라고 한다. 해안사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이쪽이 바다고요. 자, 이쪽이 육지일 경우, 자, 육지 쪽에 점이 막 찍혀 있어요. 만 지역에. 그럼 해안선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사빈이에요. 사빈. 그런데 우리가 지형도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줄임자가 보통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200m쯤 떨어져 있어. 200m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점이 계속 찍혀 있어. 여기 다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해안사구가 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 됐죠? 그럼 맨날 물어보는 선택지 지문. 자, 사빈에 있는 모래와 사구에 있는 모래 가운데 어떤 게 더 입자가 더 클까? 알맹이가 뭐가 더 클까? 당연히 사빈에 있는 모래가 알맹이가 더 커요. 여기에 있는 모래 중에 알맹이가 작은 것만 바람에 날릴 거 아니야. 바람에 날아가는 것만, 움직이는 것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사빈에 있는 모래는 좀 굵은 편이고요. 얘랑 비교하면 사구에 있는 모래는 알맹이가 작다. 맨날 물어보는 거야. 공부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석호는, 밑에 있는 석호는 좀 할 게 좀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갯벌은 이미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자, 갯벌은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갯벌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되는 그곳에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 쌓아두게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갯벌이라고 한다. 그럼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지냐? 하천이 흙이나 모래, 주로 이제 흙이 되겠죠? 흙을 많이 공급하고요. 조차가 커서 조류의 작용이 활발한 곳. 그 다음에 수심이 깊으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수심은 대체로 얕은 곳. 자, 이런 걸 만족하는 곳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이에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기능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양식장이나 염전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 보면 좀 완전 깊은 바다고 이런 데는 썰물 때가 되면 다 육지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밀물이 되면 물론 물에 잠기는 지역이고. 그래서 한강이 운반해온 물질들이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일대에 지금 넓게 퍼뜨려놓은 거거든. 이런 것들이 갯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난 시간에 나머지 이렇게 해안 퇴적 지역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엔 석호 할 건데, 얘는 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해안 퇴적 지역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석호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성사진이 나오든 아니면 지형도가 나오든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육지가 있는데 바다 바로 옆에 어떤 호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석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석호가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이랑 해안선이랑 가까워서 대체로 급경사, 평지가 부족해요. 근데 분명히 여기도 도시가 있고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잖아.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이제 그 평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해안 단구. 근데 거긴 넓진 않고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넓진 않은데 석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메워져서 평지로 바뀌거든요. 그곳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동해안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 그런다면 강릉시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강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도시 건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이런 데가 옛날에는 호수였으나 메워져가지고 평지가 된 거고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포호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알죠? 그게 여기에 있거든요. 이 경포호는 여기도 점점 메워지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워지면 관광객들이 좀 덜 찾아올까봐 막 호수 바닥 긁어내리면서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석호다. 그럼 석호랑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것들 이제 위성사진 보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어딜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게 현재 동해안의 해안가 모습인데 좀 더 확대해 볼까? 만약에 여기에서 현재보다 해수면이 더 상승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 해안선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까? 그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오고 있죠. 계곡이잖아요.
자,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주변에 비해서 여기가 해발 고도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평지잖아? 여기도 해발 고도가 높진 않고요. 그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산들은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산줄기예요. 여기는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물이 흐르는 곳 주변은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계곡이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부터 이렇게 바닷물에 잠기게 돼요. 여기는 나중에 잠기겠죠. 지금 상상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원래는 계곡이었던 곳이 바닷물이 쑥 먼저 들어와서 만으로 바뀌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만으로 바뀌게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처럼 사빈에 있는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를 따라서 여기가 만으로 바뀐 다음에 만의 입구 부분을 사주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만의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만이었으나 사주가 성장하게 되면 바다랑 분리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호수를 석호라고 한다. 물론 여기는 이제 메워져 버린 거고. 그럼 왜 메워졌느냐? 자, 이렇게 석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계곡이니까 계속해서 물과 함께 흙과 모래가 떠내려와요. 뭐 여름 장마철이나 뭐 태풍이 불 때. 물이 불어나면 흙이나 모래가 떠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곡의 안쪽부터 점점 메워지고 결국은 다 메워지게 되더라. 됐죠?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석호랑 관련해가지고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얘는 후빙기 때 만들어지는 거다. 최종 빙기 때는 여기가 해안선이 아니고 먼 바다 쪽으로 해안선이 이렇게 물러나 있었을 거 아니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계곡이었던 곳이 만으로 바뀌고 만의 입구에 사주가 성장하고 그래서 석호가 만들어졌다. 후빙기에 만들어졌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있는 석호들도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 석호가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뭐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계곡 안쪽에서부터 흙과 모래가 떠내려오니까 점점 메워지고요. 그 다음에 호수의 수심도 점점 얕아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 됐죠? 그게 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석호는 점점 작아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럼 석호 안에 있는 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제일 유명한 이제 뭐 경포호라고 되어 있는데 얘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평지 농사를 짓는 지역은 석호가 메워진 거야. 그럼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이 석호에 있는 물을 갖다가 쓸 수 있다 없다. 그거 물어봐요.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얘는 계곡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결국 얘도 바다로 물이 흘러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 만의 입구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여기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일부분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 호수에 물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고요. 뭐 태풍이 불거나 또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면 물이 거슬러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금기가 있어서 바다처럼 짠 건 아니지만 소금기가 있어서 여기 있는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경포대 해수욕장 가면은 정말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경포대 해수욕장 가봤니? 아마 나중에 가볼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강원도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거든. 옛날에는 주로 피서만 갔어요. 여름철에 해수욕장으로. 근데 지금은 강릉 여행 가는 사람 되게 많고 속초 여행 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가거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경포대를 가면은요 실제로 풍경이 이래요. 볼게요. 잘 찍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좀 넘어긴 한데 지금 여기가 동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주 가운데서 보면은 이쪽은 동해 바다야.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가 경포대 해수욕장이에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여기에 또 커다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해수욕장은 한쪽은 완전히 육지잖아.
그런데 경포도 해수욕장은 석호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바다, 고개를 돌리면 이쪽은 조금만 너머에 커다란 호수가 있으니까 뭔가 경치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더 유명한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석호는 관광지로 많이 이용된다. 거기까지가 석호랑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혹시 어디 갯벌은 했나요? 하면 되지 뭐. 석호. 그래서 동해에는 석호가 되게 많아요. 아까 방금 살펴봤던 경포호, 강릉에 있고요. 청초, 영랑호는 속초시에 있는 거거든요. 속초 놀러 가도 석호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속초를 놀러 갔다 왔는데 석호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속초 잘못 갔다 온 거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갯벌. 우리 갯벌은 앞에서 사실 이야기를 거의 했어요. 갯벌은 하천이 흙이나 모래를 공급하면 조차가 큰 해안일 경우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니까 하천이 운반한 물질을 조류가 해안가에 넓게 퍼뜨려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을 갯벌이라고 한다. 갯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 수심이 얕다는 말이 나오는데 동해처럼 수심이 깊으면은요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전부 다 바다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갯벌이 만들어지기 힘든 거고 그냥 그런 뜻에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모식도는 아마 여러분들 필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설명할 테니까 설명 듣고 뭐 그림도 좀 그려 놓으세요. 자, 여기는 만 지역이에요. 만이야. 지금 단면도를 그려놓은 거지만 만 지역이고요. 서해안 쪽이에요. 조차가 큰 지역. 그러면 육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다 쪽은 당연히 해발고도가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조, 썰물대, 만조, 밀물대. 그래서 조류라고 하는 게 물이 차오르면서 육지 쪽으로 물 전체가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이 부분이 밀물대는 육지, 아니 바다, 썰물대는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조류가 여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뭔가 쌓여 있다. 이걸 갯벌이라고 불러요. 이걸 갯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조 때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파랑이 이렇게 쳐서 육지 쪽으로 모래를 밀어 올려놓는 거, 바닷물이 모래를 운반해가지고 조금씩 밀어 올려놓는 거, 바닷물 바로 옆에 있는 거, 얘가 사빈이에요. 얘가 사빈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모래지만 뭐 사빈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야. 근데 모래가 쌓여 있어.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쌓여 있는 여기는 해안 사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조류, 파랑, 연안류, 바람 이렇게 서해안 쪽에서는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리 좀 해놓으세요. 이게 사진을 밀물때 찍었냐 썰물때 찍었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살짝 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건 밀물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파랑이 쌓아둔 모래, 사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을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여기도 일부 모래 언덕이 나타나거든요. 사빈보다 더 육지 쪽에 있는 거 여기는 사구, 모래 언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갯벌인 거예요.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밑에다 오른쪽으로 가서 해안선의 길이 변화 볼게요. 해안선의 길이 변화. 자, 여러분들 간척 사업이 뭐죠? 간척 사업. 보통은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걸 간척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척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바꾼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를 메우려면 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가장 큰 간척지가 새만금 간척지예요. 새만금 간척 사업. 자,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기 보면 군산, 익산, 여기 보면 전주, 이게 전라북도거든요. 규모가 지금 이만해요. 여기가 지금 새만금 간척지야. 자, 그대로 여의도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 쪽으로. 서울 쪽으로 오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일 테지만 서울 있고요. 요만큼이 여의도예요. 여기 여기 여의도야.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에 한 100배쯤 돼요. 그럼 그 많은 흙을 갖다가 메운다는 게 조금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죠. 실제로 간척 사업은 바다를 메우는 게 아니고요. 바다를 메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방을 쌓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제방을 뭐라 그러냐면 방조제라고 불러요. 여기 조는 조류를 뜻하는 말이에요.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제방, 방조제. 그럼 방조제를 이렇게 쌓은 다음에 여기 안쪽은 물론 이제 하천들도 있을 텐데 하천 양 옆에다가는 뚝을 좀 높게 쌓아서 어쨌든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바닷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흙으로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게 간척 사업의 기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한국 지리는 아니지만 상식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전 세계에서 간척 사업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 그 나라는 자기 국토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바다보다 해발 고도가 낮아요. 간척 사업한 거야.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간척 사업의 역사거든요. 네덜란드가.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세계 1위 시간에 하거든, 사실은. 자, 네덜란드가 유명한 거.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거. 뭐 튤립, 뭐 풍차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자, 그러면 풍차는 어떤 시설일까? 지우야, 풍차는 왜 만들었을까? 풍차가 뭔지는 알죠? 대답하지 말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꽤 많은 학생들이 풍력 발전하려고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참고로 우리가 전기를 본격적으로 이용한 건 에디슨이 전구 만들고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풍차는 수백 년 전에 만든 거야. 풍차하고 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풍차는 왜 만들었냐? 바람의 힘으로 물 퍼올리려고. 풍차의 목적은 물 퍼올리는 시설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 자, 옛날에는 갯벌이 값어치가 없어서 뭐 메워도 된다. 우리 뭐 사람은 많고 땅덩이는 좁으니까 땅 넓어지면 좋고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생기면 좋다. 그래서 간척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촌에 가면 땅이 남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땅을 놀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갯벌이 옛날에는 쓸모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갯벌이 가치가 있구나. 인식도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갯벌이 중요한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척 사업 한 곳을 다시 갯벌로 바꾸기도 해요. 방법은 방조제? 허물면 돼요. 간단해. 그럼 다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갯벌로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는 해안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안선이 바뀌는 거죠. 간척 사업을 하면 대체로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해안선의 길이를 보면 강원도는 요만큼 430km, 경상북도는 요만큼.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물론 섬 지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죠.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고 섬이 많으니까 해안선의 길이가 되게 긴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리아스 해안. 됐죠? 그런데 밑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글로 된 설명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변했다. 대체로 줄어왔다. 왜? 간척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줄어든 지역은 간척 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해안이 줄어든 비율보다 서해안의 그 해안선 길이가 줄어든 비율이 훨씬 크다.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면 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또 살펴볼게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하천 지형에 변화가 일어난다. 자, 하천에다가 강에다가 댐이나 저수지나 보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보가 뭔지는 설명했죠. 댐은 규모가 큰 거, 보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 뭐 거의 같은 건데. 그리고 모래를 준설하기도 한다. 이 준설은 강이나 또는 호수의 바닥을 긁어내는 걸 준설이라고 그래요. 계속 와가지고 강 바닥에 흙이나 모래가 쌓이면 비가 조금만 더 내리게 돼도 홍수가 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강 바닥에 자꾸만 쌓이면. 그래서 한강도 자꾸 긁어내요. 홍수가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긁어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걸 준설이라 하고요. 뭐 목적은 이러려고 준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댐 건설하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개가 자주 끼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댐이나 뭐 저수지 같은 거 건설하면 안개가 자주 낀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천이 이렇게 흐를 때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하천에 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큰 댐을 건설하게 되면 물이 차오르면서 그런 계곡에 커다란 저수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땅일 때에 비해서 물이 이만큼 찼으니까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하는 거고 그 영향이 나타나겠죠. 대표적인 게 안개가 많이 껴요. 자, 여러분들 우린 주로 서울에만 살았으니까 서울은 안개가 진하게 끼는 편이야? 아니면 여러분 살면서 안개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다 뭐 그런 경험은 혹시 있어요? 서울은 어때, 안개가? 뭐 진하게 끼는 날은 별로 없죠, 대체로. 그런데 이 댐 주변은 댐을 건설하기 전과 후가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정말 진하게 끼면 앞이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실제로 증가해요. 그 다음에 햇빛도 잘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농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인 도시 한 2군데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주세요. 춘천. 춘천은 호반의 도시, 호수의 도시거든요. 호반은 호수 옆에 있는 땅을 호반이라 그래. 춘천에 큰 댐이 3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충주라고 하는 도시도 충주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댐 건설로 뭔가 크게 바뀐 지역, 춘천, 충주 정도 알아두시면 이건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모래가 댐 때문에 더 흘러가지 못하니까 해안으로 공급되는 모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하천 중하류의 습지를 개간하거나 아니면 자유 공유하는 하천을 곧게 피는 거 직강하라 그런 데가 그랬잖아요. 직강화 공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자유 공유 하천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야.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건데요. 한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흘러갈 때 안양천이 과거에는 이렇게 구불구불 흘렀어요. 그럼 이때는 비가 내리면 안양천이 여기서 여기까지 구불구불 흘러가니까 물이 되게 천천히 흘러가요. 빗물이 한강으로 잘 안 빠져요. 과거에는 여기가 홍수가 자주 났던 거예요.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런데 안양천을 이렇게 곧게 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경사가 급해졌으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 홍수 위험은 줄어들었는데 물이 잘 빠지니까 한강 입장에서 보면 빗물이 더 빨리 모여드는 거잖아. 한강 자체가 넘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됐어요? 그 직강화 공사를 하면 여기랑 지류 근처랑 본류랑 뭔가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강이 혹시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큰 강들은 홍수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해놔요. 그래서 빗물이 좀 빨리 모여든다 하더라도 얘가 넘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진짜 한강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 진짜 난리도 아니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변화. 자, 이 그래프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변화. 자, 여러분들 하천이라고 하는 건 한강처럼 규모가 되게 크다. 그러면 주변에 평야도 넓게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조건이 돼요. 뭐 배도 띄울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림천처럼 규모가 작은 하천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하천 조그만한 게 있으면 양옆을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불편해요. 다리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천은 기본적으로 교통을 좀 방해하기도 해요. 규모가 작은 하천들은. 그러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보면은 서울 지역에 하천이 그렇게 많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까닭은 하천 자체가 교통을 방해하다 보니까 밑으로는 물이 흐르지만 하천 위에다가 뚜껑을 덮개를 씌워놨거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도로야 또는 그냥 건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실제로 물이 흐르거든요. 자, 이런 하천을 복개 하천이라고 불러요. 복개. 복개라는 말은 뚜껑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됐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동네 어른들이 뭐 복개도로, 복개천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야. 왜냐면 실제로 복개천은 많거든. 많거든.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미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동네를 알아보면 또 좋으니까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곳이에요. 우리 학교가 있고 이쪽이 지금 나누중학교고요. 지금 여기가 우리 학교 뒤쪽에 있는 산이야.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깝죠. 그러면 비가 내리면 우리 학교 근처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흘러서 결국은 도림천으로 갈 거예요. 이 근처에서는 도림천이 제일 해발고도가 낮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 떨어진 고시촌에 떨어진 빗방울도 흘러서 도림천으로 가요.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 집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우리 학교 앞에 그러니까 여기 뭐 어디지? 지금 이제 허물었지만 그 약국 이름이 뭐였죠? 유한약국? 까치 분식 있는 데 있잖아. 거기가 만약에 자연 상태일 경우에는 거기가 계곡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원래는 제일 낮은 곳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을 텐데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덮개를 씌우고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8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 거예요. 됐어? 이런 걸 이제 복개도로 또는 복개하천이라고 한다. 복개라는 말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 서울처럼 큰 도시인데 사람이 많이 살고 땅값도 비싼데 홍수가 나요. 그것도 자주 나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을까, 여러분들? 봐봐. 보면은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강남 홍수. 강남에 홍수가 나거든요. 이미지 중에 본 적 있어? 자, 강남에 홍수가 났고요. 자, 여기 강남이 실제 서울 강남이다. 홍수가 나서 지금 길 한복판에서 차가 요만큼 잠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둔하거나 또는 뭐 되게 이렇게 용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평야 지역에서 홍수가 난다는 얘기는 뭔가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다 쓸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지. 산간 지역에서는 당연히 쓸고 내려가요. 거기는 무조건 피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 물이 서서히 차오르고 물이 빨리 흘러가진 않으니까 여유롭게 핸드폰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다. 도대체 강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중심지잖아. 관리를 당연히 철저하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수가 나는 이유가 뭘까? 어쩌다 한번 나는 게 아니라요.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자주 이렇게 홍수가 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종종 물어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도시화 이전 이후의 하천의 수위 변화. 그리고 실선이 도시화 이전. 그 다음에 점선이 도시화 이후. 거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일 때는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올라가고 하천의 수위도 그렇게 높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요. 도시화가 되면, 도시로 바뀌게 되면 하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만큼 홍수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이유 설명할게요. 자,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흐를 때 이쪽은 자연 상태, 이쪽은 이제 도시로 바뀐 거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의 일부분은요, 땅 위를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자연 상태일 때는 풀도 자라고 있고 나무도 자라고 있고 지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빗물이 빠르게 못 흘러. 비교적 천천히 흘러오겠죠. 그리고 또 자연 상태일 때는 비가 내리면 일부분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또 천천히 하천으로 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버렸네? 그럼 빗물이 굉장히 빨리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하로 잘 스며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지하로 스며들기보다는 또 빗물이 모여가지고 하수구로 모여든 다음에 또 하수구를 따라서 하천으로 되게 또 빨리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주변에 있는 빗물이 강으로, 하천으로 모여드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그래프처럼
도시화가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 자, 그러면 이 홍수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빗물이 하천으로 모이는 속도를 늦추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주차장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 시멘트로 다 안 덮고요. 틈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뭔가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그런 플라스틱을 깔아 놓거나 그래요. 물이 스며들도록. 또는 건물 옥상에다가 잔디 같은 거 심어요. 일부러. 그래야 빗물이 조금이라도 천천히 흘러갈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봅시다. 자, 인간 활동에 의한 이제 해안 지형의 변화. 자, 간척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구뚝 방조제를 건설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자연에 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모래 침식이나 해안 침식이 활발해지면서 해수욕장에 있던 모래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해안가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 침식이 일어나서 도로가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면 자연에도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 어디가 있을까? 그래, 을왕리 유명해요. 을왕리보다 더 유명한 해수욕장.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해수욕장. 해운대가 부산에 있거든요. 근데 부산이 큰 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막 간척 사업하고 뭔가 막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자꾸 모래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그 해운대에서는 다른 데서 모래를 트럭으로 사다가 막 수백 개, 막 수천 대씩 채워 넣는 중이에요. 자, 해운대에 만약에 모래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갈까? 당연히 안 가겠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이런 해양 침식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1번은 뭐 하나만한 이야기고요. 자, 2번에서 모래 포집기하고 그로 인 체크 좀 해주세요. 모래 포집기, 그로 인. 자, 모래 포집기는 뭐냐면은요. 모래랑 관련된 건데 이 포는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포지션을 투수라 그러죠. 공을 잡는 사람을 포수라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잡아서 직접 해놓는다, 쌓아둔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는 장치를 포집기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 얘가 세게 부니까 여기에 있는 모래가 너무 육지 쪽으로 날아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뭔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래가 날아가지 않고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잖아. 모래 포집기. 사구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로인. 자, 그로인은 뭐 아까 말했던 사람의 인위적인 작용이나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연안류가 뭐 세지거나 그러면 여기에 사빈에 있던 모래가 침식돼서 유실될 수 있으니까 연안류를 좀 이렇게 느리게 하기 위해서 해안선에서 수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연안류가 이렇게 흐를 때 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래가 보호를 받는 거거든. 이런 시설을 그로인이라고 한다. 그로인.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없긴 한데 여긴 지금 포항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그로인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연안류에 의해서 여기는 모래가 계속 침식을 받으니까 연안류의 흐름을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 연안류가 해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